미족분학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라이프니츠는 근대 유럽을 대표하는 수학자이자 철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중국 문명에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노비시 아시니카는 이러한 관심이 집약된 저작입니다. 이 책은 라이프니츠가 중국에 파견된 예수의 선교사들로부터 전해진 편지와 보고서,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최신 정보들을 선별하여 유럽 독자들에게 소개한 자료집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라이프니츠 자신의 생각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수록된 보고서들 자체가 아니라 그 앞에 붙은 서문입니다. 이 서문의 일부를 달치하여 소개합니다. 독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운명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대륙의 두 극단인 유럽과 중국에 인류 운명의 정수가 집중되었다는 점 말입니다. 중국은 마치 동방의 유럽처럼 대륙의 반대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고의 섭리가 주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세련되고 가장 멀리 떨어진 두 민족이 서로 팔을 내밀어서 그 사이의 모든 것들을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 말입니다. 중국 제국은 규모나 인구 면에서 유럽을 자극하고 도전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와 거의 대등한 조건에서 겨룰 수 있는 많은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패하기도 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자연 사물에 대한 실험에 있어서는 상호 보완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서로 대등하며 양쪽 모두 상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유익한 것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의 깊이와 이론적 학문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학과 형이상학, 비물질적 사물에 대한 인식, 정신이 물질로부터 추상해낸 형상들에 대한 사유, 그리고 수학적 사물에 있어서는 우리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로도 확인된 바 있는데 중국의 천문학이 우리의 천문학과 경쟁하게 되었을 때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위대한 어떤 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정신의 위대한 빛, 곧 증명하는 기술을 알지 못했고 경험적 성격의 어떤 기하학에 만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 사이에서도 흔히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입니다. 군사학에 있어서도 그들은 우리에게 뒤처져 있는데 이는 무지 때문이라기보다는 인간 내부에 어떤 야만성을 만들거나 키우는 것을 경멸하는 그들 나름의 판단 때문이며 또 그들 일부는 기독교의 교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지나친 양심의 가책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세상에 홀로 존재한다면 이는 지혜로운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져서 악한 자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한 자들마저도 가해 기술을 갖춰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그들보다 우월합니다. 우리는 도덕적 세련됨에 있어서 스스로를 매우 교양된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니 삶의 규범에서 우리보다 앞선 민족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중국인들에게서 그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이 더 잘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용적 기술들에 있어 우리가 대등하고 순수 학문들에 있어 우리가 앞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실천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야에서는 우리가 패배하였습니다. 즉 인간의 삶과 실제 사용에 관련된 윤리학과 정치학의 규범에 있어서 말입니다. 실제로 중국 사회에서는 모든 제도와 관습이 공공의 평온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잘 정비되어 있어서 서로에게 최소한의 불편만 주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말로 다 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해악은 인간 자신에게서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라는 말에는 분명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제도는 위대하기는 하지만 자연을 파괴하는 구조를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왔으며 이는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이성으로 이러한 악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중국인들은 분명 다른 민족들보다 더 나은 규범에 가까이 다가섰고 유럽의 수도의 창립자들이 자기 공동체 안에서 이룬 성과보다도 더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윗사람들에 대한 복종은 그토록 크고 연장자들에 대한 공경은 그토록 깊으며 자식들이 부모에게 바친 존경은 거의 종교적 수준에 이르러 말 한마디라도 거칠게 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들 사회에선 이런 행위가 거의 우리 사회에서의 부모 살해에 해당할 만큼 반드시 속죄가 필요한 중대한 범죄로 여겨집니다. 더 나아가 동등한 사람들 사이나 비교적 관계가 느슨한 경우에도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규범적 질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이성과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다소 노예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타고난 것이며
오히려 참되고도 즐거운 복종입니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존중을 유지하는 절제된 교류가 며칠 동안만 겨우 유지될 뿐입니다. 이내 친밀함이 깊어지면 그 조심스러움은 즐거운 자유라는 외양 아래 벗겨져 사라지고 그로부터 곧 경멸과 독설, 분노가 뒤따르며 마침내 적대감까지 싹트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이웃 사이에서든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언제나 변함없는 공손함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인들 역시 탐욕이나 욕망, 야망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어서 인간의 본성은 어디서나 비슷하단 말이 이들에게도 어느 정도 들어맞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인들이 보여주는 도덕적 질서는 기독교적 은총과 훈육이 없이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 본성에 뿌리 내린 죄악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로부터 나타나는 악한 행동들만큼은 상당 부분 절제할 수 있다고 그들 스스로는 여겨왔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제국의 군주가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면서도 미덕과 지혜를 갖추도록 철저히 교육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놀라워할 일입니다. 이는 엄격한 규범 준수와 지혜로운 이들에 대한 존경으로 시민들을 이끄는 것이 그의 최고 지위에 걸맞는 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위대한 군주가 후대의 평가를 경건할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기억할 만한 일입니다. 그는 후대의 역사적 평가를 두려워하는데 이는 유럽의 군주들이 의회나 신분회의의 통제를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훨씬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통치 기록에 문제될 만한 흔적이 남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또 봉인된 기록 보관함이 누군가에 의해 침해되어 장차 자신의 명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의 소속에 뛰어난 인물인 그리말디 신부와 로마에서 나눴던 대화를 기억합니다. 그는 저에게 이 군주의 미덕과 지혜를 칭송하면서 경탄을 쏟아냈습니다. 정의에 대한 사랑, 백성에 대한 자애로움, 절제된 생활 방식, 그 밖의 여러 미덕들은 차치하더라도 강희제가 지식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거의 믿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국의 황족들과 고위 대신들이 거의 숭배하다시피 하는 인물이 바로 강희제입니다. 이런 인물이 페르비스트 신부와 함께 매일 3시간 혹은 4시간씩 내실에서 수학기구와 책들에 몰두하곤 했습니다. 마치 제자가 스승에게 배우듯이 말입니다. 그는 그만큼 진전을 이루어서 유클리드의 기하학적 증명들을 완전히 이해했고 삼각법 계산을 터득하여 천체의 현상을 수로서 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루도비쿠스 신부가 중국에 관한 학술 보고서에서 알려준 바에 따르면 강희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고등학문의 기초와 위대한 진리들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직접 기하학 책을 한 권 저술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제국에 도입한 지식을 가문 안에서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자신의 생애를 초월하여 백성들의 행복을 도모하려는 뜻에서였습니다. 이보다 더 뛰어난 통치적 판단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하학은 기술로 취급될 것이 아니라 철학적 사유의 한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미덕은 지혜에서 나오고 지혜의 본질은 진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하학적 증명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성격을 파악하게 되고 무엇이 확실하고 무엇이 불확실한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측과 어림짐작 속에서 흔들리며 마치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듯이 정작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머뭅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군주는 매우 탁월한 통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플라톤이 강조했듯이 기하학을 거치지 않고서는 누구도 참된 학문의 핵심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오랜 세월 학문을 장려하고 학자들에게 후한 보상을 주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같은 정밀한 과학에 이르지 못했던 이유 역시 기하학적 사고 훈련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령 중국인들이 우리를 기술에만 능한 외눈박이처럼 여긴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또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인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눈으로서 사물의 근본 원리를 따지는 철학적 사고입니다. 우리는 이 눈을 통해 물질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비물질적인 사물에 대한 인식에도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왕의 후원 아래 프랑스 예수회 소속인 제르비용과 부베라는 두 신부가 4명의 동료와 함께 동방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과학 아카데미의 수학자로서 수학적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 철학의 교리까지 군주에게 전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우리가 모든 면에서 중국인들보다 뒤처지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지식이 전해지는 것을 시기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들에게서 유익한 것들, 즉 다른 기술들은 차치하고라도 특히 실천 철학의 활용과 생활 방식의 개선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유럽의 상황은 부패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어서 우리가 중국에 계시 신학을 가르칠 선교사들을 보내는 것처럼 중국인들도 우리에게 자연 신학의 활용과 실천을 가르쳐줄 선교사들을 보내는 것이 거의 필요해 보일 정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각 민족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면 그는 겉모습이 아니라 삶의 수준과 사회 질서의 우월함을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인들의 수준이 매우 높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 현명하거나 더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오직 기독교 신앙이 약속하는 신의 은총 덕분일 것이라고 그는 말할 것입니다.